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그 13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134페이지. 자, 부동산 공법의 의가 나와 있죠. 거기 국가는 공공복리 증진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존을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 행사에 규제와 조정을 가하고 있는 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통칭하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뭐라고 또 했는데, 자 보면은 부동산 공법. 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랑 공법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죠. 자, 먼저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그렇죠. 공부를 재수생이시구나. 정확하게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민법이 99조 1항에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정착물에 관한 공법인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까?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이죠? 그러면은 토지는 맞고, 그 다음에 토지에 붙어있는 정착물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죠? 땅에 붙어있는 것 중에 건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랑 건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건데, 민법 시간에 이제 보였겠지만 이 공법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법. 이렇게. 자, 공법과 사법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공법은 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 지구상에 아담이라는 사람 혼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지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아담이 이브를 만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드는 거니까 뭐 남녀 차별 이런 거 아니고, 예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1조를 만들어. 1조. 아담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하고, 이브는 집에서 밥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둘 다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을 얻어먹고 출근을 할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난 거죠. 근데 밥이 없습니다. 밥이. 야, 왜 밥 안 해? 라고 하니까, 나는 밥을 아침은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다. 아점을 먹는다. 아점을.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밥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를 만들어요. 2조. 밥이라 하면 나는 삼식이니까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7시 하루 3차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2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죠. 해서 아담이 다음날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 7시에 밥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밥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밥만 있는 거죠. 밥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밥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야겠구나 해서 3조에 밥이라면 밥과 국, 그 다음에 뭐 반찬 채소 3가지를 밥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문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건 한 명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하는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을 구분할 때도 이 두 사람들, 이 어떤 사람인지가 첫 번째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자, 사법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은 이런 거. 사사올 사자 해가지고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사인과 사인. 근데 공법이라는 건 국가 내지는 지자체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일단은 관계가 이렇게, 공법은 국가 지자체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공법과 사법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가진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팝니다.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갑은 을에게 토지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사법 관계. 근데 공법 관계는 갑이 자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근데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없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에게. 갑의 토지는 갑의 재산권이죠. 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즉, 자, 각각을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할 때 이 두 사람은 평등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각각 지자체가 만약에 평등 대등한 관계라면은 갑이 건물 짓겠다는데 지자체가 야 그냥 지으면 안 되고 허가 받고 지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요 공법 관계에서 각각 지자체는 한쪽이 좀 더 높은 것 같죠? 누가? 지자체가. 즉, 자, 사법 관계에서 사인과 사인은 평등 내지는 대등한 관계, 즉 수평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인데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게 공법입니다. 규제를 가하는, 즉 상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때에는 항상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을 하고 나서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실익은 이런 것들은 분쟁의 해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사법관계에서 갑이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를 이전을 안 해줍니다. 내지는 이 을이 잔금을 치르질 않는 거죠.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각각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죠. 그럼 이제 어디 갑니까? 법원. 이렇게 사인과 사인관계, 사법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근데 이러한 것들 공법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보통 이제 행정재판,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관계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원리. 각각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에 간 거죠. 그러면은 판사님은 각각 을 중에 갑을 조금 더 높은 지위에 두고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을을 좀 더 높은 지위에 두고 이 사람을 좀 더 도와주는 위치에서 판단을 할까요? 이 두 사람은 평등 대등한 관계라고 했죠. 자, 사법 관계에서 민사소송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관은 어떤 한쪽을 조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평등 대등한 관계에 놓고 갑이 제시하는 증거, 을이 제시하는 증거, 그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그 정의의 여신생 보면은 눈 가리고 한쪽에 저울 들고 한쪽에는 칼 들고 이렇게 들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원고와 피고가 누군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사적인 일은 스스로 다스리라 라는 게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이 사적 자치의 원칙. 이런 것들은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갑이, 을은 대금을, 잔금을 치른 통장에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내역이. 근데 그 통장 내역을 제시하면은 잔금을 치렀다는 증명이 되는데 그 통장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법관이 야, 을 통장 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을이 제시하는 증거만, 을이 그 통장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잔금을 치렀든 안 치렀든 이 사람이 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내가 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제시하지 않은 증거는 법관은 절대 판단하지, 절대는 아니고 물론 도와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의 절차니까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 도와주는 게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줍니다.
그게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 다른 말로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주의. 내가 변론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공법은 여기 토지나 건물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우리 헌법에는 각종 이제 국민이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0조 이하에 10조에는 뭐 행복 추구권, 11조는 평등권, 12조는 신체 자유 등등등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헌법 23조가 재산권 규정입니다. 재산권 규정. 자, 재산권은 23조, 헌법 23조고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항까지만. 자,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다음에 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갑의 토지는 갑의 재산권이죠. 헌법 23조 1항에 분명히 모든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 토지를 건물 지으려니까 그냥 하지 말고 허가받으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제를. 즉 공법은 무슨 법이냐면 요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한마디로 규제법. 공법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규제법이라는 거, 형법 같은 거. 그러니까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 내지는 뭐 상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공법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게 형법 같은 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취한다. 국가가 만약에 국민과 평등 대등한 지위라면 아무리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국가가 막 나를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나의 신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갑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재산이지만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나한테 허가받고 건물 지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즉 이런 것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데 1항과는 좀 배치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규제가 왜 정당화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이렇게 처음에 11월, 12월 마지막 그 다음에 1, 2월 정도까지도 너무 암기에 치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1, 2월 달에는 요거는 이 단계에서는 꼭 좀 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을 건데 그런 것들 정도만. 처음부터 막 숫자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거기 뭐 책에도 밑줄 막 중요한 거 밑줄 돼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12월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듣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다 하지만 이해가 뭐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요거 왜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왜 그런지를 아시고 그 뒤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구나.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공법에 어떠한 제도가 여기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다음 중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개발하는 거, 2번도 개발하는 거, 3번도 개발하는 거, 4번도 개발하는 거, 5번은 개발 안 하는 거. 그러면 정답이 5번.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암기를 안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 자체가 개발을 하는 제도인데 보기에 보니까 나머지는 다 개발하는 쪽으로 써져 있는데 이거는 개발 안 하는 게 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게 정답인 겁니다. 이런 게 이해. 근데 당연히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내용들은. 근데 암기를 하시기 전에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고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나서 외우면은 훨씬 더 암기 기간도 오래 가고 수월하게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도 있다는 거죠. 이해만 되면 이런 것들을. 근데 만약에 이게 개발이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보니까 이것만 개발을 하는 내용으로 써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막 외우는 거에 공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암기는 5월달 이후에 하시면 돼요. 5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4번, 5번을 반복을 할 건데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4번, 5번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외워지는 거. 그런 것들은 그때 가가지고 5월달 이후에 가서 그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막 외우는 거에 치중하실 필요 없고 숫자 뭐 그런 것들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숫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재산권을 보장한다라고 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를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네. 총 살 수 있습니까? 마약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어디 파는지 가르쳐 드릴까? 구글 가면 나오는데 총 살 수 있고 마약 살 수 있죠. 다만 자 모든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을 소지했을 때는 처벌을 합니다. 즉 규제를 가는 규제를 여기에 대해서 살 수는 있지만 소지를 했을 때 규제를 가합니다. 이 규제가 왜 되는지를 한번 보죠. 갑은 총을 가지고 있고 마약을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 추구권이죠. 다만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지 혼자 산에 가서 빵빵 쏘고 놀고 마약 먹고 혼자 집에서 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먹고 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합니다. 위해를. 즉, 자, 갑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신체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제한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갑 개인의 재산권, 요걸 조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서, 야, 네가 이거 사는 거, 자유지만 이런 거 사면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소지를 하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일반 국민들의 신체, 생명에 대한 재산권,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이익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갑의 재산권 행사를 조금 제한을 하니까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죠? 공공복리라고, 공공복리. 그게. 그러니까 갑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다 보니까 공공이 얻는 이익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거기 그래서 보면은 국가는 그 134페이지 부동산 공법의 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공법의 기본 원리가 바로 공공복리. 그래서 공법책 곳곳에 요 공공복리의 증진 이런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즉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이 공공복리가 공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즉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읽으면은 부동산 공법의 정의가 나옵니다. 다시, 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일반 국민과 평등 대등한 지위입니까? 우월한 지위입니까? 우월한 지위에서 뭐 하는 거죠? 공법은 그래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리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즉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이 부동산 공법인데 법이라는 법.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랑 법률. 법이랑 법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제가 수업할 때 질문을 가끔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맞출 거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은 뒷수습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법이랑 법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이건 한 글자, 이건 두 글자, 다른 말이지. 자, 법이라는 건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학원에 법이 있습니까? 있죠. 법이 있죠. 오전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한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 다 법입니다, 이게. 규범. 이런 것들 다 법.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법이 있습니까? 있겠죠. 좀 딸내미, 야, 밤 10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는 뭐 주 1회씩 가족들끼리 식사를 한번 하자. 뭐 이런 것들. 다 법이 규범. 이렇게. 그다음에 계모임 같은 데 가면 법이 있습니까? 회칙 같은 거. 아파트에도 뭐 주민 자치 법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묶어서 법이라고 합니다. 법. 그러니까 모든 규범을 다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이라는 거는 법이랑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 법의 체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 뭐죠? 헌법. 헌법은 왜 최상위법입니까? 왜? 국가를 통치하는 법이니까. 국가의 뭐 정치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국회의 구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걸 법률로 만들면 안 됩니까? 헌법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자꾸는 만드는데 헌법은 국민이 확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구가 누구죠?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렇죠. 대통령 하면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밖에 나가서 그런 말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위에서 내려왔나? 큰일 날 소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송강호 씨가 그 변호인에서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자, 최고 권력자는 국민. 이 만드는 법이라서 헌법. 자,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때가 언제냐면은 87년도에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30년이 지난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바꾸는 건 맞는데 어떻게 바꾸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전에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될 때, 자, 당연히 헌법 작구들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진 작구를 확정할 때에는 국민 투표를 거칩니다. 국민 투표를. 그래서 국민 투표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확정하는 법이라서 헌법이 최상위법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87년도에 개정이 될 때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있는 게 법률이라는 법률.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입법부. 법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법부. 그 다음에 법률 밑에 있는 게 명령이란 명령. 자, 국회에서 어떠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회의도 개최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어떠한 법률이 상정이 되고 나서 2년, 3년이 지나가는 건 되게 많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항들을 법률에 정하다 보면은 개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뭐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응하는데 법이 2년, 3년이 걸리면은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즉, 개정이 잦은 사항이라든지 기술적인 내용들은 법률에다가 다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법률이 명령에다가 규정을 하는데 이 명령은 우리가 배우는 것만 쓰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 우리 책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공법책에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하면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하면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걸 부령. 자, 이 대통령령은 책에는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을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고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 이거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렇게.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본문이 나오고 뒤에 가로 안에 보면은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법률을 말해요. 법률.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본문 뒤에 가로 안에 보면은 시행령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부령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잘 보기는 힘듭니다. 시행규칙을. 이런 것들.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죠? 조례.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지자체에서 만드는 지자체.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이 지자체 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의회를 두고 있는데 그 의회, 자 우리나라 전체의 의회가 국회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 근데 각 지자체마다 의회가 존재를 합니다. 광명시 의회가 있고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의회가 또 따로 있고 그런 데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 그 다음에 조례 밑에 있는 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이 규칙도 마찬가지.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이건 지자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체계입니다. 법의 체계.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출문제죠.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형법 이런 것처럼 단행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공법은 그냥 시험 과목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요 법률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그래서 이제 공법이 양이 많다라는 건데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일단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법 하나인데 우리 공법은 요 법률이 6개입니다. 법률이 6개고 그 밑에마다 6개의 법률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다른 뭐 법에 비해서 조문양으로 따지면 대여섯 배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 규칙까지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죠. 근데 천만다행인 건 우리는 광명시에서 내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도 가서 창업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모르셨나? 되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광명시, 경기도 공인중개사를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를 뽑는 겁니다. 즉, 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들은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다르고 광명시가 다르고 서울시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법 몇 조에 다 요거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하면 이제 대통령령, 시행규칙 여기까지 나오고 시험에 가끔 요런 것들을 틀리라고 내긴 하는데 그걸 뭐 틀리는 문제입니다. 아, 이거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는 문제고 각각의 출제 비중을 보면은 뭐 법률에서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시행령은 한 15% 정도, 시행규칙은 5%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에 해당하는 문제 버리는 겁니다. 이거 안 봅니다. 이거. 기출문제에는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스스로 찾으시면은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이런 내용들을 다 모릅니다. 그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가지고 오라는 게 이런 것들. 혼자 찾으면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냐면은 못 찾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뭐 국회법에 나왔던 한 2문제 같은 거 대통령령에서 나왔는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뒤에 뭐 별표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표로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뭐 시험 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찾기도 힘들어요. 찾기도. 그러니까 차라리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면 제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오시면은 요거는 요런 데 있는 건데 요거는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뭐 따로 공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률은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발표될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요거는 대부분의 내용은 수업을 안 할 건데 시험에 꼭 봐야 되는 것들 한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하지만 수업은 대략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거의 책에 있으니까 따로 찾아볼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법률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그 6개의 법률을 거기 134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앞으로 오시면은 부동산 공법에서 6개, 파트 6까지 있죠. 그게 이제 부동산 공법의 6개의 법률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크게는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관한 공법인데, 처음에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 법 글자 이름만 13글자죠. 외우는데 그냥 외우면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면은, 법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의 명칭을 붙입니다. 그럴 때는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명칭을 붙이겠죠. 그래서 법의 제목을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법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죠,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국계법에서는. 그 다음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해서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법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보죠. 여기 우리나라 국토가 있죠. 물론 절반밖에 못 쓰고 있지만, 여기 국토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완벽하게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발전된 공간, 발전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 불균형, 국토 불균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디가 발전되어 있습니까? 수도권. 여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반 가까이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인구를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초월을 해버렸습니다. 초월을.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50% 이상이 여기 삽니다. 50% 초과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중에 절반밖에 못 쓰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좀 치우쳐서 발전된 곳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자, 서쪽에 비해서 동쪽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예전에만 해도 주요 산업들이 이 동쪽에 많이 위치합니다. 구미의 전자, 대구의 섬유, 포항의 제철, 울산의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자동차 공업, 그 다음에 창원의 전자, 그 다음에 여기 거제의 조선소, 이런 데서 생산한 공산품 등을 부산항으로 옮겨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인천항,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 교역이 늘어나니까 수도권에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평택항, 이런 데다가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천항의 물량이 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더 집중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을 때는 부산항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물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주요 산업들이 동쪽을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기는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고 농사를 주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고 사람들이 유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경상도 사람보다도 전라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보면 출신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 불균형 문제라고 하죠.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이런 거는 정말 이제 그 합에 막 100만 원짜리 그런 강의 들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서비스로 코로나를 뚫고 오셨으니까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건 개발될 때 그냥 막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을 위주로. 축이라는 게 지방에 보면은 도로 어디 깔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신문 기사 보면은 GTX 노선 지나가면 그 옆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 가격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역 하나 유치하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축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축은 어디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 사람 많이 살고 주요 산업이 여기 위치하니까 물자들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요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90년대 초에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 1기 신도시가 여기 고양시의 일산, 그 다음에 부천의 중동, 그 다음에 안양의 평촌, 일항, 삼본, 뭐 군포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 성남시의 분당. 1기 신도시가 90년대 초에 분양이 될 때 이런 신도시들은 보통은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받지 마. 그런 데가 분양가 상한제. 자, 90년대 초에 초중반에 일산이랑 분당에 32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일산도 한 7, 8천? 그 다음에 분당도 한 7, 8천 정도의 분양을 받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자, 일산에 분양받은 사람한테 너는 왜 일산에 분양받았어? 라고 하니까 직장이 가까워서 라고 합니다. 분당에 분양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직장이 가까워서. 근데 10년이 지난 거죠. 2000년대. 뭐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라고 가정해요. 2000년대 후반. 일산에 32평짜리 아파트는 3억에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는 작게 잡아서 7억에서 8억? 일산 아파트 가격 올랐습니까? 올랐죠. 7천, 8천에 분양. 올랐죠. 그럼 분당은 아파트 가격 올랐습니까? 올랐죠. 자, 근데 일산이랑 분당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한 10년이 경과하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10년 동안 5억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고 안 쓰고 뭐 허리띠 졸라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허리를 없애도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고. 근데 어디에 분양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분당은 여기 이 축에 가까이 있으니까. 일산은 저 끝에 있죠. 잘못하면 북한 내려와가지고 미사일만 동영상 찍고 있구나. 일산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바로 위에 올라온 파주, 휴전선 가까이 있으니까.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2기 신도시가 나오죠. 2기 신도시는 좀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분당 위에 판교, 동탄, 파주, 그 다음에 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요 밑에 지방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산 밑에 김포 요런 데. 자, 2기 신도시 중에 요 결과를 보는 거죠. 1기 신도시의 결과를 안 한 사람들은 김포랑 판교 중에 어디 분양받을래 하면 어디 분양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은 결과를 모르더라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이제 김포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죠. 풍선 효과로. 그게 김포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딴 데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안 올라가던 여기까지도 올라간다 이 말인 거죠. 이만큼 김포는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판교는 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중에 위례가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아서 입주율이 되게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라든지 지하철이. 근데 이제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위례 마지막에 최근에 분양할 때는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죠. 이게 위치상으로 좋죠. 성남이랑 하나 중간에 있으니까. 강남으로 위치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에 가까울수록, 강남에 가까울수록 위치가 좋은 겁니다. 즉, 이 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이 지역의 축이라든지 지방 같은 데는 보통은 이제 시청이라든지 법원, 이 주요 공공관서, 그걸 위주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쪽을 축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은 시청이 옮겨갔습니다. 예전에 저 서쪽에 있다가 시청이 동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이제 해운대 요런 데, 부산에 이제 해수동 이렇게 부르죠?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핵심 지역입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데 그 부동산 강의 가면 이런데 아파트 사라고 다 찍어주세요. 해수동 사면 안 됩니다. 지방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다 이제
수영구도 그 시청에서 쫙 내려가면은 수영구 지나서 해운대구 가는 거고 시청 바로 옆에 동래구, 연제구 이런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이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시청 옆에 있던 대신동이라든지 서구 이런 데가 부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오는 거죠. 축이 이렇게. 그래서 뭐 대구 같은 데도 최근에 보니까 그 대구 시청사를 옮긴다라고 하는데 중구에 지금 보통 지방에 가면 중구에 시청이 많습니다. 그 말 그대로 중앙이란 뜻인데 그런 것들 이제 시청 성사 옮긴다니까 중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난리시죠. 집값 떨어지니까. 축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응팔 보셨습니까? 응팔? 응답하라 1988. 그 덕선이네가 마지막에 이사 가는데 어디 이사 갑니까? 판교. 그래서 드라마 열심히 보시네. 그만큼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덕선이네가 쌍문동에 살다가 마지막에 판교로 이사를 가죠. 이웃 주민이 판교에 왜 가? 농사 지으러 가요. 농사 지으러.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 응팔이 히트를 치고 나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게 지금 덕선이네의 주택 자산은 뭐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에 나왔죠. 그때 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판교의 땅을 계속 소유했다라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엄청난 부자가.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죠. 덕선이 아버지가. 그런 것들. 즉 국토가 수도권 위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동쪽을 위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서쪽에서 그 불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0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03년도면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 전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고를 치면서 좀 바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전까지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서 2년, 7년의 선거를 합니다. 선거는. 그리고 임기의 시작은 3년, 8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의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자,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최초로 잡게 되는 시기가 언제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분이 이제 98년도에 취임을 하는 거죠. 98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그분은 가장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평화보다도 IMF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건설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그 경기를 부양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나는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바로 3기 신도시를 딱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됐었죠. 근데 자,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되면 왜 경제가 살아나냐면은 일단 건설 아파트 지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인부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 아파트 분양받았죠? 쓰던 냉장고 가지고 갑니까? 새 냉장고 사서 갑니까? 소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함에 따라서 각종 부대 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서 경기가 부양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건설 경기 부양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했고 SOC 사업들을 그때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발급을 늘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그게 문제가 됐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게 이 두 가지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 국토의 불균형 매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입법하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만들기 시작해서 시행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지가 아직 채 20년도 안 된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하나는 누구나 아는 건데 국토 불균형 막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그 다음에 동서간의 불균형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종시 처음에는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관습헌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관습헌법이라는 건 헌법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거죠. 기득권들이 수도를 이전해버리면 아파트 가격 떨어질 게 뻔하니까 해서 수도 이전을 막습니다. 근데 세종시 개발한다 해놓고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 이후에
뭐 영기 공주군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세종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 기능만 따로 떼서 내려보낸 겁니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에 있던 각종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 본사가 다 지방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는 토지 관련 공사들, 이런 거, 토지주택공사라든지 그 캠코, 뭐 기술기금인가? 뭐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 가스공사 같은 거 있고, 대전에 철도공사 같은 것들, 본사들이 지방으로 다 이전해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저 강원도인가 가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서울에 본사를 둔 공사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각종 공단이나 공사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살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수도권에 살아서 잘 모르겠죠. 지방에 가면은 각 지방마다 혁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혁신도시. 지방에 가면은 거의 대도시는 무조건 이게 있습니다. 부산에 가도 있고 대구에 가도 있습니다. 제가 광주, 전라도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있을 겁니다. 이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만들어진 신도시가 이 혁신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도 보면은 나중에 뭐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혁신도시라는 게 나올 건데 그게 바로 03년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를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혁신도시. 이렇게. 이런 큰 두 가지 정책을 펼치는 거죠. 즉, 예전에는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 없이 그냥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예전에도 당연히 계획은 있었습니다. 국토 기본법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상세한 계획이 없었으니까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으로서 먼저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법률, 요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에 관한 공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